우선 저는 트위터를 2010년부터 연구를 해왔는데요. 일단은 왜 SNS인지, 왜 SNS가 한국 정치에서 중요해지는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종류의 SNS 중에서 왜 하필이면은 트위터를 연구하는지, 트위터가 왜 중요한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에 제가 트위터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트위터라는 게 뭔지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2010년 6.2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뭐 6년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죠. 그 당시에 이제 선거에 관심사가 뭐였느냐면요, 오세훈 시장이 초선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야당 후보는 민주당의 한명숙 전 총리였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의 일반적인 예상은 오세훈 시장이 아마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거였고요. 그런데 혹시 어떻게 되려나 하는 게 한 가지 관심사였고요. 그때 저는 트위터를 열어놓고 이제 트윗들이 쭉 올라오는 거를 동시에 보면서 개표 방송을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트위터는 완전히 그때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트위터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밤 늦은 시간에 한명숙 후보가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트위터는 진짜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또 재밌었던 거는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올라온 데이터들, 지금까지 공개된 데이터들을 쫙 다 입력을 해서 무슨 분석을 해가지고 트위터에 올리면서 제 기억에는 본인이 미국 유학생, 박사과정 유학생이라고 밝혔던 것 같아요. 유학생인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다시 뒤집힐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이길 겁니다. 라는 글이 올라온 걸 제가 봤는데 그게 정말 분석이 정확한 건지 우연의 일치였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다시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다시피 오세훈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거죠. 어찌됐건 한명숙 후보는 졌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뜻밖의 선전을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거죠. 11.6 재보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박원순 시장이 이제 처음 출마했을 때였었죠. 자, 이 한나라당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나왔었고요. 박원순 후보가 처음 나왔을 때 지지율은 5%였습니다. 나중에 최종 득표율은 53.4%로 10배 이상 올라갔고요. 서울에 25개 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강남 3구하고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에서 다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트위터라는 게 되게 정치적이구나, 선거에 영향이 크구나, 그리고 저희가 진보의 아지트구나, 그리고 트위터는 진보 정당 혹은 진보 후보들을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도 뭐 엄청나게 많이 나갔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앞에 사람들의 결론, 트위터는 정치적이다, 트위터는 진보의 아지트다, 트위터는 진보 후보를 도와준다, 저는 이게 굉장히 섣부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트위터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또 외국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봐도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일은 어떤 면에서 오프라인 사회의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 그 자체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사회랑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온라인의 특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트위터와 정치에 대한 여러 나라의 연구 결과들을 비교를 해보면요, 어떤 나라에서는 트위터가 굉장히 정치적이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별로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진보의 아지트 역할을 하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극우의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지난 대선 이전까지 굉장히 정치적이었었는데 대선 이후에는 정치적인 경향이 훨씬 더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SNS가 혹은 트위터가 무조건 정치적이거나 무조건 진보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회의 특성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트위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한국 사회의 특성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정치학 서적이라고 한다면은 최장집 선생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이죠. 이 책에 뭐 굉장히 꼼꼼히 읽어야 될 명저입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장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이걸 꼽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문제는 보수 독점 정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수 독점 정치에서는 대의의 불평등 문제가 생깁니다. 보수적인 유권자는 더 많이 대표되고 진보적인 유권자는 더 적게 대표된다든가, 혹은 다른 사회 집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세대별로 좀 이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고령 유권자는 더 많이 대표되고 청년층 유권자는 더 적게 대표된다든가, 이런 대의의 불평등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파란색이 대선 투표율이고 분홍색이 총선 투표율인데요. 절차적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투표율은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낮아지다 역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이 2008년 18대 총선 투표율인데요. 46.1%까지 내려갔습니다. 2명 중에 1명도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 효과성, 이런 것을 슬슬 물어볼 때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세대별 투표율을 다시 보시면요. 전체 평균이 46.1%인데 이 투표율을 세대별로 나눠봤더니 60세 이상 유권자들은 저 와중에 65.5% 투표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젊어질수록 투표율이 낮아져서 20대 후반이 되면 24.2%밖에 투표 안 했습니다. 즉 같은 선거에서 세대별로 무려 41.3%포인트 투표율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가 투표율이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면 뭐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적어도 이 나라들의 평균 투표율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들의 평균 정도는 우리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평균을 구해봤더니 그게 68.1%입니다. 즉 우리도 요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게 가능할까라는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올라간다면 어디서 올라갈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만약에 투표율이 올라간다면 세대별로 투표율 상승 여력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투표를 많이 하던 집단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별로 없고, 기존에 투표를 적게 하던 집단에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세대별로 정치 성향이 뚜렷하게 갈린 한국 사회에서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젊은 층이 지지하는 후보가 유리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투표율이 올라가느냐? 실제로 2010년 이후에 투표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투표율이 올라가느냐를 설명해주는 한 가지 좋은 설명 방식이 SNS, 그중에서도 지난 한국의 경험에서는 트위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아가신 이제 옛날 선생님의 책을 다시 뒤져보게 됐습니다. 제임스 콜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1990년에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투표는 비합리적인데, 그런데 만약, 그리고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은 만약에 투표를 하는 것이 친구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되고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비판받는 일이 된다면, 그러면 내가 투표를 함으로써 이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더 이상 관심사항이 아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내 표가 선거에 크던 작던 영향을 미치겠지라는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다. 내가 투표하러 가는 비용보다 친구들의 칭찬으로부터 얻는 만족이 더 크기만 하다면 무조건 투표하러 가는 거다. 합리적인 사람은 그 경우에 투표하러 간다. 자, 그러면 앞에 투표 안 하는 상황과 투표하는 상황의 차이가 뭔가요? 투표 안 하는 상황은 개인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서 고립돼서 투표할까 말까 혼자서 판단하는 겁니다. 투표하는 게 합리적인 상황은 이 개인들이 서로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트위터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트위터 등장 이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종류의 선거를 저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은 소셜 선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징부터 보시면 유권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된 유권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유권자의 정치적 정체성.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군지, 어디 사는 몇 살 먹은 누군지, 직업이 뭔지 이런 거는 대개 모르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밝히면 알기도 하지만 대개는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쓰는 글과 그 사람이 보여준 온라인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폴리티컬 아이덴티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세 가지 특징입니다.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느냐면요. 선거일 되기 훨씬 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유권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뭐가 의제다라고 하는 의제 설정을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다음에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선택하고 자기랑 연결된 친구들이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강요할 수는 없지만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크던 작던 일종의 집단 지성이 작동을 하죠. 대중미디어 프레임에서 상당히 탈피를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표하자고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는 투표 독려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투표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누가 칭찬받을 사람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칭찬하는 상황에서는 소위 인증샷 놀이라고 하는 형태의 누가 투표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면요. 인증샷 놀이를 직접 해봤다는 사람한테 다음 선거에서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90%입니다. 본인이 직접 인증샷을 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인증샷을 리트윗 해본 적이 있다. 88%입니다. 내가 직접 리트윗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리트윗 한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래도 88%입니다. 인증샷 놀이라는 게 있다고 들어는 봤지만 본 적은 없다. 그래도 79%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하면은 진짜 바꿀 수도 있겠구나. 정치 효능감이 회복되는 거죠. 자, 한국 유권자들의 이념 성향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아주 예쁜 정규 분포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투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투표하는 유권자들만 뽑아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찌그러진 분포가 나오는 거죠. 그래도 하여간 여기를 차지하는 사람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높아지죠. 자, 근데 과거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요. 이쪽에 원래 이렇게 두텁게 있었을 유권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치에 실망하고 나 투표 안 해. 그러고 빠져나갔다는 거죠. 근데 투표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투표에 참여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돌아오는가? 몇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원래 빠져나가기는 자, 이쪽은 원래 투표 안 하는 이 그림은 원래 없는 겁니다. 자, 원래 정규 분포에서 이쪽 사람들이 실망하고 나 안 해 그러고 빠져나갔어요. 일부가 빠져나간 게 아니고요. 아까 46.1%였죠? 53.9%가 빠져나간 겁니다. 절반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 다시 투표할래.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는데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손잡고 돌아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연결된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면서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면서 손 붙들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돌아올 때 원래 빠져나간 그 자리로 돌아오느냐? 아닙니다. 원래 빠져나간 자리보다 훨씬 더 개혁적인 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같이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양봉분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선거를 할 거냐, 이쪽에서 선거를 할 거냐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난 대선은 진영 대결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던 선거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은 이런 형태로 치러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원 차지 못해서 졌다라는 분석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마침
선거라고 하는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걸 만약에 제가 선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판매라든가 저 이런 데 적용을 해서, 우리 지금 가뜩이나 수출도 안 되고 이러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산 TV를 사게 하려면 누구에게는 뭘 팔아야 될까? 누구를 통해서 프로모션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런 걸 분석한다면 우리의 수출을 훨씬 더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하죠. 그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여러 영역에서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정치적인 유리 분리 함 때문에 지나치게 띄웠다가 지나치게 비난했다가 이런 경험들을 반복해 왔고, 그러는 사이에 분석 역량이 원래 발전해야 될 수준만큼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자꾸 SNS라고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SNS라고 같이 묶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질성이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생각에는 약한 연결, 강한 연결, 약한 관계, 강한 관계 할 때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약한 관계가 주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강한 관계,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는요, 서로 믿을 수 있고요. 이 관계에서는 아무도 나한테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그래 네 말 맞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의 단점은 뭐냐면요, 새로운 정보가 없습니다. 한 명이 알면 다른 사람 그 다음 날이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동질적인 사람들일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 있으면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점점 키워나갑니다. 편견을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 잘못 없는 불특정 타인에 대한 증오를 키워나갑니다. 개방형 SNS는 이것과 정반대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연결된 사람들이 이질적이고 다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많거나 아니면 최소한 정보가 균형 잡혀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에 유리한, 새로운 생각, 혁신을 하기에 유리한 정보들을 개방형 SNS에서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개방형 SNS의 단점은 뭘까요? 정신분열입니다. 여기는 이질적인 의견에 항상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웬만한 멘탈을 가지고 서로 상반된 의견들을 동시에 받아들이면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정신분열이라고 조금 강하게 농담을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를 관리하는 비용이 필요한 거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자기 안에서 스스로 조정하는 그런 능력이 을 요구한다는 게 개방형 SNS의 단점이죠. 물론 개인적인 신뢰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꼭 항상 뭐 끈끈한 관계가 좋다, 약한 관계가 좋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끔 이제 언론 보도 같은 거 보시면 트위터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 카카오톡 다 엮어서 SNS가 어떻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거 보실 때는 조금 잘 가려서 보셔야지, 안 그러면은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거와 같은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은 저는 개방형 SNS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들 간의
폐쇄적인 친밀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균형과 정의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느 쪽에 정치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거보다도요. 빅데이터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분석 능력을 국가적인 과제로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오늘 선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은 아까 제가 다른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선거를 빼고 이 자리에 마케팅을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이 온라인만의 자체 동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프라인의 현실과 상호작용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종류의 빅데이터 분석, SNS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지를 생각하면 오프라인하고 어떻게 연계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선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 그런 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